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이번 새로 된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정우 우리 네이버에 계시던 분을 AI 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AI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정옥 카이스트 교수님 HBM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데요. 과연 이 AI 시대는 한국의 기회일까 위기일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AI 시대로 진단을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교수님 잠시 교수님 소개 좀 잠시 해주시죠. 예,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96년부터 있었으니까 거의 30년 있는데 지금 HBM이라고 부르는 그 반도체만 한 30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공을 알아주시는데요. 그래서 한 길만 계속 파고 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식 시가총액이 4천조가 넘어가는데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는데 과연 이 AI 시대하고 기존의 IT 혁명 시대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다르다면 뭐가 다른 거죠? 제가 강의식으로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친구하고 아니면 또 뭐 카페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해보면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오고 있다. 지금이 그 시점인데 디지털과 AI가 뭐냐 이렇게 보면 일단 디지털은 1과 0이 숫자로 표현된 거죠. 우리가 1과 0. 1과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의 자연 세계는 손가락이 10개라서 십진수로 돼 있고 초등학교 때 십진수 구구단 외우는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간 거는 메모리가 1과 0밖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DRAM 메모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1과 0을 함으로써 어떤 수학적인 값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터넷도 등장하고 CDMA라는 통신도 다 디지털 통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세상에 왔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소자가 인텔의 CPU와 삼성전자의 D램이다. 그걸 소프트웨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요. 또 구글이 있고 또 핸드폰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퀄컴이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디지털이 우리한테 뭘 줬냐면 손 안에 들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통신과 정보의 정보를. 액세스가. 그래서 지금 정보의 격차 이런 거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검색하면 바로 있고 핸드폰도 어디서나 뭐 이제 위성 통신까지 하면 지구상에 어디서나 누구나 공짜 폰 쓰면 다 통신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보와 통신의 자유를 줬다. 그게 전 디지털 혁명이라고 지난 40년, 50년 그렇게 정보와 보는 통신의 자유를 준 게 디지털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한테 편리함과 자유를 준 거죠. 그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도 이룬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다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리잖아요. 그죠? 지난 뭐 그 내란이 났을 때 전부 유튜브로 촬영을. 저는 이제 지사님 교수님께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몇 학년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주 사태 같은 경우 광주 항쟁에서 그때는 모든 게 다 통제됐었죠, 그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랬을 텐데 제가 60 항쟁 때 그때 이제 시청 앞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거나 그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스마트폰이 있고 유튜브가 있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모든 게 통제. 그래서 우리한테 민주주의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 덕분에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산업, 뭐 플랫폼 산업이 되면서 경제 성장 4만 불까지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근데 좀 더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 AI 시대는 근데 AI는 뭐냐면 사람의 두뇌를 대체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를 들여다볼 방법이 없어요. 뭐 MRI, CT 찍지만 그 다 어떤 밀리미터 정도지 그 수족의 시냅스의 신경세포에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한 공학자들이 정한 방법이 컴퓨터를 인간의 말하는 거 행동 패턴을 그대로 복사하자. 그 데이터가 충분하면 인간처럼 뭐 이세돌 바둑두는 인공지능 알파고 하면 이세돌만큼 두지 않겠냐. 피카소처럼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 피카소만큼 그려주지 않겠냐. 셰익스피어도 나오고 베토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인간을 복사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GPU라는 게 이제 복사기의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해보니까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파고나 같은 판단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엄청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려줬더니 이제 인간처럼 창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까지도 이제 모방하는 거예요. 로봇이 나오는 거고, 더 나가서 윤리와 이념과 종교까지 넣으면 인간보다 똑똑하거나,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인간을 거기다 심으면 뭐 대부분의 인간을 다 그게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는 인간의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삶의 본질에 가까운 노동의 권리,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얻는 자기의 수익의 권리, 이런 게 전체가 다 위협받는 거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AI를 지배하는 국가나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정리해 보면 이런 거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이라는 건 정보와 통신의 연결과 이게 세상이 여는 거고. 그래서 인간을 자유롭게 한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우리 그럼 AI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 결국 이 지식 노동과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래서 인간을 쓸모없이 돼버릴 위험성과 패권이 인공지능에 맞춰져 있는 거죠. 인공지능 한편으로는 인간에게도 위기가 오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국가적으로는 AI 시대를 여는 나라는 살아남을 거고, 소수만. 그래서 이게 소수만. 핵무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핵무기와 비슷하다. AI는 핵무기와 비슷하다.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이다. 핵무기는 그래도 지금 전 세계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10여 개국 되고, 나머지는 이제 갖지 말라고 네. IAEA인가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가지려고 그러면 미사일 가서 벙커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네. AI는 한 국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AI는 한 국가만 살아납니다. 그러면 한국은 AI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 결론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AI의 가장 큰 약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반도체가 그 성능을 좌우해요. 결국 연산 능력 이게 중요하니까. 아니, 연산 능력이 아니라 메모리 능력. 메모리 능력.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인데요. 네. 예, 많은 이제 토마토 뉴스 독자들한테, 뉴스 토마토 독자들한테도 알려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메모리가 더 중요하더라.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 전기. 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기도 해결해야 되고,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전기, 세 번째는 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 그 막대한 자본을 자본주의 시장에서 끌어올 거냐, 계획 경제에서 그냥 늘어놓을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국가에서 10조, 100조 얘기 나오는데 그걸로 충분 안 하다면 기업은 왜 놀고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국가 기획위원회 안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 기획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에서 대규모로 동원을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동원해서 지금 AI 퍼붓고 있는 딥시크가 거죠.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렇군요. 반도체도 그렇게. 근데 이제 양쪽 다 정확하게 아까 제가 세 가지 조건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이제 인재, 사람인데, AI 기술이라고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전기, 막대한 자금, 그다음에 인재. 이 넷을 보시는. 인재는 이따가 다른 카테고리로 말씀.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파운데이션 모델 그쪽. 그거는 이제 AI 기술 입장에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죽기 살기 살아남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상 질문이 이따가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를 강대국으로 놔두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뺏어 가려고 미국 본토에 이제 공장을 다 이전하려고 그러고,
또 뭐 중국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그러면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기술을 안 쓰면 안 돼. 그게 저는 이제 HBM이라고 보는데 그 HBM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AI 소버린 소버린 AI, 자주국방 AI 다 무너진다, 경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GPU하고 HBM하고 그러면 상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동반관계 예를 씁니다. 또 강의식으로 가는데요.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뭐 엑셀을 쓴다, 파워포인트를 쓴다, 또는 뭐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스트리밍을 본다 이러면 주로 기능을 하는 반도체는 폰 노이만 구조라 그래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프로세서는 CPU라는 게 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주로 수학 계산의 행렬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챗GPT에 뭐 이런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쭉 써 나오는데 동시에 착 한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를 쭉 써요. 그렇죠. 예, 그 쓰는데 이제 행렬 계산 시간이 걸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 행렬 계산에 특화된 프로세서가 GPU예요. 그래서 AI 패권 시대에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게 GPU가 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인텔 주가가 내리는 겁니다. 우리 뉴스토마토 독자들은 주식에 관심 있나요? 정치에 관심 있나요? 국가에 어디에 주로 관심 있는 분들인가요? 아, 주식과 국가 정치에다 관심이 있죠. 예, 요새는 뭐 이 기술이 결국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기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도 중요하니까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오르는데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 늘고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들은 팔고 이러는데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이 저는 AI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어떤 경쟁을 갖고 있고 어느 기업이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미래 장래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로 보면 GPU가 AI 계산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 GPU는 AI 계산에 특화되어 네. 있다. 그런데 이 계산하려면 데이터를 읽어와야 돼요. 네. 학습하려면 계산만 뭐 하면 그렇죠. 읽어와야 돼요. 가져와야죠. 예. 그리고 다시 갖다 써야 되잖아요. 네. 거기 시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밴드위스라고 대역폭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역폭에 특화된 메모리가 HB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광재 교수님이 이렇게 글을 쓴다, GPT로 글을 쓴다 이렇게 할 때 글자 튀어나오는 속도가 대부분 GPU는 10%밖에 동작을 안 하고 대부분은 HBM에서 데이터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HBM이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대부분 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거 하나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젠슨 황이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는데 아직 한국은 안 왔어요. 조금 건방지죠. 한번 찾아오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근데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샘 알트만도 그 사실을. 이 HBM의 그 앞으로의 가능성, GPU와의 가능성 보면은 HBM이 GPU를 역전시킬 수도 있나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한국의 지금 HBM, SK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SK하고 삼성전자가 합쳐서 전 세계 시장의 한 90%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럼 HBM이 세계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가 엔비디아를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꿈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메모리 HBM 중심의 컴퓨터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HBM 안에 GPU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오히려 CPU도 뭐냐면 집어넣고. GPU 안에 HBM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HBM 안에 GPU를 그렇습니다. 끌고 들어오자. 제가 이 반역 역전 이런 걸 좋아해요. 야구 보시나요? 보죠. 야구 좋아하죠. 요즘 한화가 아주 완전히. 제가 네. 별로 이렇게 인생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데 한화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요즘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죠? 그 역전하는 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게 엔비디아를 역전해서 HBM으로 한국 SK가 삼성이 이기는 거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다 이거죠. 근데 길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선택과 집중과 투자에 달려 있는 건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가다가 반쯤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HBM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 대체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를
엔비디아가 키우고 있더라고요. 거기보다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 음. 그 다음에 중국이 또 HBM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HBM이 우리의 기술 수준은 다른 나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90%. 있고 일단 메모리를 쌓아서 만드는 거니까 메모리 강국이니까 우위를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운동 삼아 연구단지 체육공원 400m 이렇게 뛰는데 달리기 경주를 보는 거를 유튜브로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한 달리기 400m 경주할 때 한 10m 정도 앞서가 있다. 근데 이제 뛰다가 보면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그거 떨어뜨리면 그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쇼트트랙도 쇼트트랙 비슷한 마찬가지죠. 거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칼날을 싹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시 졸면 끝난다. 그런데 약간 조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있습니다. 제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HBM 얘기는 좀 이따 그럼 HBM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좀 더 다시 한번 좀 쉽게 이제 우리 하정우 우리 그 대통령실에 네. AI 수석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 소버린 AI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소버린 논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네. 봐야 됩니까? 일단 하정우 하정우 수석이 이걸 봐야 될 텐데.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정우 센터장님이 네이버에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잠시 휴직하시겠지만은 제가 네이버하고 인텔 카이스트 연구 센터를 만들었었어요. 예. 지금도 이제 되고 있는데 연구비는 인텔이 되고 네이버하고 카이스트가 같이 하는 건데 엔비디아를 깨보자라고 만드는 거예요. 아, 이 몇 년도였습니까? 작년에 시작했죠. 작년에. 그래서 지금 인텔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그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인텔의 네이버 엔비디아의 GPU H100나 블랙웰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시장 지배력이 너무 크니까 우리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제 인텔의 가우디라고 GPU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칩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다 엔비디아 눈치 보는 거죠. 기업들이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래서 네이버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써달라.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가우디가 부족한 게 거기에 필요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결국 작동되어지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쿠다라는 있고, 거죠. 예. 그 다음에 그 가우디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한 사례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중심으로 서울대 포항공대 교수 23명인가 그 가우디를 써서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생태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있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GPU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었고 그때 그 연구비를 인텔에서 따서 저한테 준 분이 하정우 센터장이에요. 지금은 수석이지만 꼭 이 화면을 보시고 저 옛날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하정우 수석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약간 도전하는 그런 거가 거기서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연에서 소버린 AI 이런 걸 많이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다 하정우 수석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소버린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소버린 단어 왜 그렇습니까? 소버린이라는 단어는 주로 유럽하고 중동 사람들이 게임에서 패자들이 유럽이 그걸 잘합니다. 뭐 전기 자동차든 뭐 반도체든 자꾸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고 실제로 인류의 2차 대전 하는 거 보면 인류에도 있는지도 의심스럽긴 한데 그런 걸 들고 나와 패자의 어떤 그 논리를 대변하는 단어로 그분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AI 자주독립, AI 독립국가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5손가락처럼. 그런데 그 소버린 AI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건 뭐냐면 AI의 독립성이 없으면 국가의 독립성이 없다. 국가의 독립성은 제 기억에 뭐 국토, 국민, 언어 이렇다면 미래에는 AI가 중심이 될 것이다. AI, 반도체, 전기. 그거 없으면 구한말과 같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로 옆에 보니까 영국 대사관도 있더라고요. 다 여기가 구한말의 정치가 패권 국가들이 우리를
하여튼 우리하고 영향을 미친 이 동네인데 AI와 반도체와 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AI는 뇌와 같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사람의 생각을 그걸로 다 조절해 버리니까 돈 쓰게 만들고 결정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뒤에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여튼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작년에 아마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가 발표했는데 전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 얘기했는데 미국 제 기억에 미국에 40개, 중국이 18개, 나머지 국가는 거의 뭐 의미 없는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하나 있었단 말이죠. LG X1이라는 거 하는 그게 바로 AI 국력의 지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파운데이션 GPT나 딥시크와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처음에는 이러겠죠. 그런 국가들이 우리 거 공짜로 써, 값싸게 써 이러다가 나중에 쿠팡하고 비슷하죠. 이제 시장 독점이 되면 가격을 올리다가 마치 우리 GPT 오픈 AI 쓸 때 20달러 하다가 지금 마찬가지죠. 200달러. 나중에 1000달러 줘 이러면 방법이 없는 나중에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돈 줘도 안 쓰게 네. 안 준다라는 거죠. 그게 우라늄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구글하고 협상도 하고 뭐 지도를 주니 안 주니 이런 우리의 카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I 우리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는 거는 굉장히 빨간불이다. 네. 이렇게 해서 특히 두 번째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중요한 기능이 LLM인데 한글에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으면 우리 한글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형 GPT를 만드냐 안 만드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한국형이란 단어, 뭐 한국형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한국형이란 단어는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된다. 특히 또 한글 기반의 한글 기반. 그래서 왜냐면 뭐 딥시크나 GPT 쓰는데 어느 날 몇십 년 지났는데 한국 서비스는 종료해 버리면 우리가 언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게 한편으로 만들면 튜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양다리 인생은 꼭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양다리 위험을 분산하는 거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도 있지만 우리가 아래 한글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공문서는 또 아래 한글 쓰잖아요. 네네. 뭐 워드가 훨씬 더 뭐 기능이 좋을 수도 있고 플랫폼과 맞아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협상 생태계상 외국에서 온 모델을 오픈 소스든 돈 주고 해서 파인 튜닝해서 우리에 맞게 또 이렇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독점 기업을 좀 또 그 기업 망하게 돼 있거든요. 항상 경쟁 체제를 갖자. 근데 우리가 안 가지면 망한다.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 네, 또 한편은 그렇습니다. 튜닝도 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상호 발전을 시키다 보면 또 서로 경쟁시키다 보면 둘 다 발전할 것이다.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결국은 AI는 GPU가 몇 장 있는 거냐, GPU 없어서 연구를 못 한다. 네. 이런 게 이제 교수님 논문을 보면 글에 네, 보면 네. 나오는데 네. 그럼 결국 이걸 극복하려면 HBM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파운데이션 모델 쭉 뭐 100개가 나왔으면 네. 대학에서 나온 게 몇 개 없어요. 다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대학의 위기로도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GPU 대수가 AI의 실력을 결정하거든요. 그리고 GPU 대학에서 나온 것조차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GPU가 많은 데하고 협업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스트는 지금 GPU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낱낱이 이렇게 하나씩 더하면 뭐 수백 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사는 안 했는데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낱개로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서 집적이 돼서 광통신으로 연결돼서 한 몸처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짓고 뭐 10만 대 한다는 것도 잘못하면 깡통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네이버가 2,300대가 H100가 가장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혀 국내에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네. 학생들이 실습을 못 해요. GPU가 없어서.
그러니까 논문은 나와요. 논문은 나오는 건 아주 단순한 간단한 모델을 하거나 비싼 돈 주고 AWS나 Azure 거 갖다가 빌려서 써서 하고 있는 거죠. 또 거기 전기료가 또 엄청 들어요. 그래서 대학의 연구 능력은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학밖에 안 남았다. 수학은 아직도 머리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GPU의 대수가 개인의 경쟁력, 학교의 경쟁력, 교수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아요. 100조 들여서 사겠다. 미국과 중국은 1000조씩 갈 것 같은데요. 팔 거냐? 이 퀘션이 또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니,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거냐? 이번에 대통령께서 트럼프가 갑자기 또 귀국하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1번이 그 딜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약점이 HBM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게 협상 포인트로 갈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을 높여서 우리 HBM도 쓰지 않느냐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생태계는 HBM만 하이닉스가 하고 파운더리 공정과 GPU는 다 TS 패키징은 TSMC에서 한단 말이죠. 대만에서. 그러니까 별로 그다지 그 지렛대 권력이 없어요. 돈은 많이 벌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은 모든 걸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 반도체 HBM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삼성이 잘 돼야 국가가 잘 된다. 이게 너무 제가 뭐 삼성하고 공동 연구 많이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이 HBM에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성공하려면 왜 여태까지 성공을 못했고 앞으로 성공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네, 삼성전자가 HBM도 일찍부터 했는데 중간에 아마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시기에서 HBM 사업을 접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AI 시대가 도래하는 거를 아마 몰랐거나 간과했거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지배할 시대는 그 전략이 맞아요. 인텔이 제시하거나 퀄컴이 제시하는 메모리 스펙대로 열심히 만들고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시장 지배자가 되고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AI로 확 바뀌면서 모든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문화와 일하는 방식, 기업의 문화 방식, 개발 방식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 트랜지션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어떤 강의에서 재미로 삼성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SAMG, SUNG잖아요. SAING, SAIM, SAM, SUNG, AI 기업으로 바꿔라. 그러면 반도체도 AI를 중심으로 하고 삼성의 바이오로직스를 또 성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 AI 같은 회사 세워서 100조 정도 투자해서 승부를 걸어 인프라 투자하고 반도체 투자하고 그래야 10년 후에 계속 뻗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 제가 조심스럽지만 삼성과 같은 동반자 관계로서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SK는 어쨌든 HBM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보다. 네. 그 SK는 어떻게 앞서 나가게 됐을까요? 저하고 2010년대부터 HBM 개발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경청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2010 몇 년도 처음에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불평을. 이게 쌓으니까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2단, 4단 쌓을 때인데 요즘 그 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는 2등 기업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기회를 열어놓고 도전한 거네요. 도전하고 과거에 성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공 방정식이 없는 거죠. 마인드가 돼 있고 어느 날 가봤더니 건물 이름이 TSV라고 이제 HBM을 만들려면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데 데이터를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구조물인데 건물 이름이 TSV더라고요. TSV. 예, 그 HBM 내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그러면 그걸 앞으로 그래서 SK 주가가 계속 오르는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삼성을 이 위기를 넘어서 HBM에 성공하려면은 가장 지금을 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HBM4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내년에 두 회사의 승패까지는 아니라도 마라톤에 그 우리 쇼트트랙에서 막 승부가 막 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코너 확 돌 때 그 시점이 HBM4예요. 그래서 HBM4의 진력을 다해야 되는데 거기서 SK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으면 더 어려운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HBM이 몇 가지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메모리가 일단 성능이 좋아야죠. 그렇고 쌌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D램 자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의 퀄리티입니다. 이게 닫힌 건물로 짓다 보니까 1층하고 고층하고 수압이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층이든 물이 콸콸 나와야 되잖아요. 전력망 설계. 세 번째는 열이 많이 나요. 열을 어떻게 냉각시키냐 하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기술이 패키징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패키징 공장이 어디냐면 천안에 있어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 사람이 패키징이다. 패키징 전문가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인텔은 인텔 회장을 바꿨죠. 소프트 EDA라고 설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그 패러다임 바뀐 걸 수용한 거예요. 이 사회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 다 정리해 보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전력망 설계를 잘하는 거, 열을 냉각을 잘 시키도록 설계하는 거. 그러면 이걸 잘하는 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현재 천안에 그 공장이 있는데 천안 공장을 강남 사거리로 옮겨야 되는 뭐 인재가 또 중요하죠. 결국 이게 패키징을 잘하는 사람을 이 새로운 리더로 결국 발탁해서 근데 그 리더가 옛날엔 D램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열 냉각을 하려면 기계공학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어디다가 쓰냐면 AI 쓰니까 AI도 잘 알아야 돼요. 컴퓨터 아키텍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리더상이 참 좀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슨 황이와 리자소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왜 안 나오느냐 얘기하고 또 연결이 되고 대학 혁신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 시대에 리더와 필요한 인재와 이제 리더가 될 때 저는 그걸 창조적 리더라고 그러는데 많이 다르죠. 그건 또 전략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중요한 거 위주로 설계를 하면 HBM은 과거는 수율 잘 나오고 값싸게 만드는 거 위주인데 지금은 성능이거든요. HBM이 성능이 떨어져서 AI 데이터 센터가 일주일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 문 닫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이 가동률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고요. 그럼 원전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HBM의 열 관리하고 전력 관리에 열 관리와 전력 관리. 네. 그런 거는 과거의 반도체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그 AI 데이터 센터 좀 이따 이 얘기를 하신 거 보면 계속 전기를 얘기를 계속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AI 시대하고 전기라는 거하고 이 칩이라는 거하고 여기에는 어떤 함수 관계가 있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도전 관계에 직면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학교를 좀 봐서 나와서 이런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질문이 너무 좋으십니다. 카이스트 입학하셔서 석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정치와 기술을 동시에 알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얘기였죠. 이 디지털 결국은 반도체가 AI를 하는데 반도체가 이 가장 큰 디지털 반도체의 단점이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1과 0을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1이라는 거는 전기를 공급해 준 상태고 0이라는 거는 전기를 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게 바로 열로 바뀌어요. 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선이 공대를 다니셨으니까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합쳐지고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그게 GPU나 HBM의 1조 단위 트랜지스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1조 단위. 그게 초당 1조 번. 그러니까
GPU 한 장에 1kW, 엄청 바쁜 거네, 그러니까. 1kW를 쓰는데 이건 냄비로 라면 끓일 정도가 되는 거죠. 요 손바닥만한 요 3cm 손바닥만한 반도체 여기 칩에서 예, 3kW, 1kW를 1kW. 그러니까 냄비 끓이는데 이거를 물을 끓여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는 냉각이 이게 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데이터 센터 저기 북유럽 보면은 바닷속에 깊은데 예, 물 차가운 그렇습니다. 데도 그게 이제 냉각시키는데 또 전기가 들고 또 물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이 지금 전에는 판단하다가 이제 생성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앞으로는 영화도 만들 것 같아요. 네. 시납시스 탁 던져주면 1분 만에 1시간짜리 영화 만들고 사용자가 또 늘어요. 또 로봇도 AI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저는 지금보다 1000배는 는다고 보는 거예요. 전기의 사용량이 AI의 데이터 변수, 크기, GPU 대수, 전기가 우리나라가 지금 몇 기가와트 정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제 암산입니다. 한 100개, 10개쯤 된다고 봐요. 네. 그 100개, 1000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마다 이제 뭐 화력 발전소도 있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도 있습니다만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그러면 반도체가 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덜 쓰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AI는 전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본질. 그래서 그 전기 안 먹는 무슨 AI 컴퓨팅 할 수 없어 해서 요즘 등장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팅입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양자 컴퓨팅 얘기하고 양자는 다음에 우리 한번 하도록. 양자는 자기 자식 없을 때 불러오는 지금 전기의 결국 소비량이 1000배 정도 늘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스케일업 된다고 보는 절대적으로 건데 늘어난다. 이게 그 효율화가 되려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AI는 지금 누가 먼저 시장을 장악하느냐 또는 서비스 입장 우리 유튜브나 뭐 할 때 스마트폰에 바로 튀어나와야지 늦게 나오면 그 사용자 다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속도 전쟁과 크기 전쟁에서 그거는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쿠팡이 뭐예요? 온 데다 물류센터 짓고 먼저 자본 투자해서 시장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전에서 안 된다. 두 번째, 실리콘 반도체요. 다 GPU든 HBM든 실리콘은 밴드갭이라고 그래서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전자가 뭐 전기를 통하게 되려면 넘어가야 되는 이 벽이 있는데 그게 볼트 단위예요. 그거가 줄이고 미리볼트까지 되면 노이즈가 많아서 안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있고 AI가 있는데 실리콘의 물질상 한계 때문에 전력을 줄일 수 없다. 이렇게. 그럼 결국 AI 시대를 연다는 건 결국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기의 질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의 질은 또 이제 그 뭐 인버터라고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기의 질이라고 조금 더 얘기하면은 끊어지거나 셧다운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스페인인가 얼마 전에 전기가 셧다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공급망이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가 다 좋긴 한데 그걸 이제 어딘가 저장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또 그게 주기가나 이런 게 잘 안 맞으면 갑자기 셧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안정성. 그러면 이제 AI 우리 뭐 전화국 SK텔레콤이나 KT도 전기 나가서 만약에 인터넷이 잠시 중지된다 이러면 굉장히 기업의 위기가 오는 것처럼 AI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용인 반도체 수백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네. 전기 문제를 지금 현재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송선을 깔고 가거나 아니면 뭐 동해안 타고 전송선이 넘어오거나 발전소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자꾸 이제 반도체 연구소나 공장이 오는 이유가 이제 사람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전기가 또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MR이라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나 AI 데이터 센터 옆에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런 데 관심 있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뭐 대학을 갈 때 전공을 정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큰 대세를 AI로 보시고 거기에 반도체, 전기 이런 쪽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네, 반도체 전기에 투자하시라 이런 거고.
전기 관련된 예, 것이죠. 그 AI. AI. 그 SK텔레콤이 아마 그 아마존하고 해서 7만 대짜리 7조 투자해서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빅픽처는 제가 SK텔레콤 분들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SK텔레콤이 텔레콤 회사에서 AI 회사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 대신에 데이터가 많잖아요. 텔레콤이. 그러니까 SK AI로 회사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럼 자기네가 자체 모델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아마존 같은 거 사서 쓰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고 그냥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교수님의 글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번에 SK가 울산에다가 네. 그 아마존하고 같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네, 했던데요. 네. 아마 전기가 그쪽이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생산되고 거기 아마 냉각 SK 가스인가 SK 계열사 중에 또 어느 프로세스에서 냉각수가 나오는 그 공장이 거기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냉각과 전기를 같이 해결하려고. 냉각과 전기를 같이 해결하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근데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필요하고 이것이 뭐다라고 네. 하는 뭘까요? 또 강의형으로 가서 죄송하긴 한데 그 용어에 굉장히 혼돈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아까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 필요한 장치인데 주로 저장 장치가 주된 장치입니다. 저장 장치.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로 뭘 보면 영화를 보면 스트리밍으로 바로 오잖아요. 거기다가 저장해 놓는 거죠. 우리가 지금 뉴스토마토도 이거 우리가 녹화를 하면 어딘가 저장해 놓고 누군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열어보면 다운로드 그렇죠.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죠.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저장 센터 이런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네트워크와 메모리가 스토리지가 중심이 되고 그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소프트웨어와 통신용 칩들이 거기가 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하건 뭔가 AI 데이터로 데이터로 돈 벌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SK가 뭐가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거 다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가 빠져나간 겁니다. 자, 인공지능에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GPU 뭐 256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동작을 하는 컴퓨터를 AI 슈퍼컴퓨터라고 그러는데 그게 한 10,000개 정도가 한 곳에 집적돼 있는 큰 땅에다가 체육관, 운동장 뭐 수십 개 그렇게 집적해 놓은 시설을 AI 데이터 센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이 위주입니다. 아, 저장이 문제가 계산인데 계산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GPU와 HBM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야, 마치 2세대라고 바둑할 때 보면 저쪽에서 쭉 연결된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나가듯이. 그 그림이 돼 있는 맨 끝에는 GPU와 HBM인데 그 그림에 보면 막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GPU HBM이 하나인데 그 H100나 뭐 블랙웰인데 이게 한 이렇게요. 이게 한 장이 모든 AI 생성이나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수만 대가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한 몸처럼 동작을 해야 돼요. 그게 광통신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데이터 AI 센터하고 스펙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은 이 10,000대 갖고 학습을 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대만 빌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슈퍼컴퓨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한 몸처럼 움직여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한국형 소버린 AI를 개발한다. 그럼 10,000대를 동시에 내가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럴 때는 또 어떤 기업은 1,000대를 빌려서 자기 서비스에 할 때 수만 명이 들어와서 나눠 쓸 수 있게 한 이런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GPU만 그냥 갖다가 설치하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결국 네. 이게 모여있어 집적화되어 있을수록 훨씬 더 똑똑해지는 거죠. 집적화 안 돼 있으면 깡통이다.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드립니다.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예산을 하시거나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모를 수 GPU 있어요. 뭐 몇만 대 몇만 대 사겠습니다, 있으면 이게 사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정확한. 그래서 제가 데이터 센터하고 기본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해야 되는 거네요. 예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그런데 제가 SK의 디자인은 믿는 게 그분들은
기술을 알고 자본이 투입되고 아마존하고 하니까 엉터리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 주도로 할 경우 그런 함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가동률이 떨어진다든가 네. 실제로 대수는 있는데 돌아가는 건 몇 대 안 된다든가 네. 국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6개월 1년 까먹으면 완전히 게임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주도 AI 데이터 센터를 할 때 설치할 때 그 센터 그러니까 GPU는 엔비디아 거 아까 가우디 그다음에 AMD 거 국내 NPU 거를 이렇게 섞어서 하되 그거를 또 서버로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로 물리적으로 합치는 기업들이 대만 기업 화웨이 팍스콘이나 미국의 슈퍼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하고 스펙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무슨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느냐,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GPU가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크다니까.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AI를 개발한다. 그럼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거기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연성과 그래서 이미 GPT나 딥시크와 같은 모델을 개발한 서포트한 그런 경력이 있는 그때 당신들 몇 개월 만에 학습을 끝냈어. 그다음에 그때 몇 대 들어갔어. 비용이 얼마 들어. 이런 경험이 있는 스펙을 가지고 그거를 AI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야 바로 가동이 될 거예요. 그래도 6개월 1년 튜닝하고 이러다 보면 되고 그게 아니라 설계가 잘못됐다. 다시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돈 또 내. 이러다 보면 그냥 몇 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지금 이 GPU를 뭐 몇만 장 사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언적으로 중요하고 음. 또 모든 분들한테 이런 강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부 정책으로 슬로건이나 목표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구체화될 때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업이 주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주도와 국가가 도와주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경쟁력을 있는 걸 갖느냐가 결국은 경쟁력까지도 안 바라고 잘 돌아가는 잘 돌아가느냐. 경제성 있게. 경제성. 그러려면 이제 엔비디아 거로만 다 설치하면 가격 감당이 안 돼요. 그럼 한 60%는 엔비디아 블랙베리나 H100로 하고 30%는 인텔이나 AMD나 브로드컴이나 딴 회사 제품을 써서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그건 떨어뜨리고 좋은 전략이네. 그러고 그중에 10%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게 거기서 이제 시범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생력을 키워서 나중에 그럼 제2, 제3의 AI 데이터 센터가 10만 대씩 될 때는 비율을 점점 조정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국가적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죠? 우라늄이랑 우라늄이다. 핵발전소. 네. 핵발전소. 또 다르게 보면 이제 우리가 1970년대 고속도로를 설치해서 우리 전국도가 이렇게 잘 됐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인터넷 시대가 등장해서 인터넷 고속도로가 깔려서 네. 지금 IT 국가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AI 고속도로가 바로 AI 데이터 센터다. 데이터 센터. 그 위에서 기업이 나오고 사업이 나오고 국가 경쟁이 나온다 이렇게. 네, 좋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교수님 그러면 지금의 한국의 AI 시대에 정말 우리가 꼭 성공하려면 네. 꼭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몇 가지를 딱 집어서 결론을 내주신다면요? 지금 제대로 AI 데이터 센터 설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잘 활용할 인재가 10,000명은 있어야 되겠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인재가 10,000명은 있어야 되겠다. AI 전공 석박사, 그러니까 딥시크 정도 수준의 중국의 최고 인재들이 AI에 들어오잖아요. 인재 그런 거 그다음에 인재 10,000명.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바탕 위에서 성공하는 벤처 기업 한 10개, 삼성전자 제2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AI 벤처 기업 같은 것이 나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삼성, 현대 같은 게 나와야 된다. 네. 삼성, 현대가 그렇게 바뀌던. 네. 삼성, 현대가 삼성이 바뀌든 이름 바뀌고 현대도 HYU 엔진과 하인대로 바꿔 AI 들어가는 걸로 바뀌거나 안 그러면 벤처 기업이 나와야 된다. 지금 우리가 50년대 뭐 삼성,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이 나와서 지금 조선자동차 AI 반도체가 나왔잖아요. 그래도 90년도에 AI
인터넷 고속도로 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더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 AI가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벤처기업이 나와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세금 내는 건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제가 오늘 중요하다는 게 너무 많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건 국가의 책임이다. 인재 육성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인프라는 또 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인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오늘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는 HBM의 승부를 걸어서 여기서 반도체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이 전략 자산이고 핵심이다. 네.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AI 벤처 기업이 나와서 삼성, 현대 같은 것이 나오든지 네. 아니면 삼성 AI, 현대 AI, SK AI 네. 같이 가면 더 좋겠죠. 네, 네. 그러면은 벤처에서도 삼성, 현대 같은 것이 한 10개 나오고 네. 또 삼성, 현대, SK도 AI 기업으로 바뀌면 AI에서 명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게 돼서 인재 양성 AI 방향은 있어야 된다. 전공자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남동이나 압구정동 아파트의 반이 AI 전문가들이 거기서 그 살게. 그리고 사회적인 좀 계층 간의 순환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안 그러면 전부 뭐 의대를 간다든가 너무 사회적 건물 주인이 된다든지 이런 예. 꿈인데 예, 그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어디서 먼저 풀어야 되느냐라고 보는데 우리 새 정부가 5년의 스타트잖아요. 예. 이 1, 2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곧 탄생했는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딱 한마디만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신다면 한마디만 AI의 목숨을 걸어라. AI의 목숨을 걸어라. 네.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HBM의 아버지로 불리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단 한마디. AI의 목숨을 걸어라. AI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미래가 아니라 생존이 달려 있다. 생존이 달려 있다. 그것도 시간이 별로 없다. 네,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갈등의 요소를 보면 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양극화 문제 다 그 저변에는 이제 경제 문제가 있고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모든 갈등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산업 경쟁력마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고 그러면 우리 미래 후손들은 발 마사지 하는 정도 아니면 뭐 외국에 어떻게 보면 도우미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IMF 갔을 때 IT의 시대로 대한민국을 위기를 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벤처 젊은이들이 있었고 코스닥이라는 걸 통해 돈으로 몰려들었고 또 신흥 부자들이 나왔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AI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여기서 수많은 성공의 신화들이 쓰여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교수님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